가보고 싶네요. 러시아 저도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총평을 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의 방문이고요. 또 1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빈 방문이고 또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방문가 있었지만 연방 하원에서 연설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너무나 평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립박수 3번, 전체 박수 7번. 기자들이들 이런 걸 세던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셨죠. 네, 보통 러시아인들이 자기들 이야기할 때 광대한 영토, 풍부한 자원, 경제적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보다도 풍부한 문화와 역사, 음악, 이런 철학, 이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역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품격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푸시킨 시도 좋아하시지만 여러 가지 톨스토이부터 시작해서 쭉 문화와 철학,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또 이게 대조국 전쟁 소위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싸웠던 역사를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존중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품격 있는 연설을 참 처음이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반응이랄까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제가 두마라 그러죠. 하원 의장이 볼로딘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도 사실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네네. 에피파노바 부의장이나 옆에 여러 가지 의원들을 쭉 제가 카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하고 카톡을 하세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왓츠앱을 쓰죠. 주로. 보이는 라디오 되고 있으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단톡방 첫 번째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주 이런 연설은 처음이었다부터 감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볼로딘 의장은 제가 크레물린 국빈 만찬 때 만났거든요. 네네. 어떠냐 그랬더니 끝내줬다. 엄지척. 아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어쨌든 한러 정상회담, 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이 한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가스 연결도 그렇고요.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요. 러시아와 연결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값에 특히 이제 철도의 경우에는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도 사실상 북미 간의 협정이 좀 더 구체화돼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해결되어야 구체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러 간의 공동 연구나 준비 작업이 이제 철저히 할 수 있고 북미 간에 빨리 이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좀 복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러시아 측은 이제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또 이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도 러시아 석탄에 한해서 나진항을 통해 반출하는 것은 제재의 예외로 만들어 놨어요. 계속 지금 유엔 결의안 중에 러시아가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단독 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측 주장은 미국과 한국의 단독 제재만 풀면 나진 핫산 프로젝트만큼은 유엔 제재 해제가 없더라도 바로 복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부터 빨리 하자. 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양 이사장 어제 출연하셨는데 이게 꼭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 이런 하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풀어가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성공단도 사실 유엔 제재 대상이 돼서 유엔 요청으로 수립한 게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 개성공단이 과연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느냐. 네. 벌크 오브 캐시, 그러니까 현금 덩어리를 주는 것이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은 돼 있습니다만 네. 현금 덩어리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물표 형식이나 임금 지급 방식을 예. 대물 방식으로 뭘 한다면 사실 개성공단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철도에 대해서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 기차 타고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네. 이렇게 평양 거쳐서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것까지 상상은 되는데 이게 가스나 그리고 또 이 에너지 협력 같은 것이 된다면 어떤 경제 비전이 생길지에 대한 상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그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우리 국민들이 좀 수치로 체감할 만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이번 합의의 중요한 사항이 한러 간의 혁신 플랫폼을 합의한 건데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고도화된 기초과학기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응용과학기술을 결합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러시아의 그 레이더의 잡음 제거 기술이 우리 지금 핸드폰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 미사일에 성해가 끼지 않도록 만든 그 기술이 우리 김치 냉장고에 지금 쓰이고 있고요. 이것처럼 군사 과학의 기초 과학의 높은 기술을 상업용 기술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로 윤리해 보자는 게 합의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철도 가스 전기 연결 문제와인데요. 그 우리가 가스를 3,400만 톤을 1년에 수입하는데 러시아로부터 200만 톤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더 늘려보겠다는 거고. 그것도 사할진 가스하고 이제 야말반도에 있는 가스인데 야말반도의 노바텍과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게 뭐냐면 야말반도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서 그게 오게 되면 캄차카 반도에서 환적을 해가지고 그 LNG 가스가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몇 가지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지금 북극해를 운반하는 쉐빙 LNG선을 우리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15척을 우리가 지금 수주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5조입니다. 5조. 한 대에 3,500억인데 앞으로 15대를 척을 더 수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딴 나라 가는 거 아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야말까지 갔다 오고 노바텍 미켈슨 회장도 지금 3번째 만난 거죠. 계속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스 개발하는 데 좀 참여해달라는 거라고. 그 야말반도는 바닷속이 아니라 땅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싸요. 그다음에 그 이제 북극 항로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아이젠 싣고 갔다가 얼음이 없으면 아이젠 갈아 끼우는 것처럼 쉐빙 LNG선이 왔다가 이제 얼음이 없는 공간에는 일반 화물로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환적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캄차카에다가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연구 협력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하고 노바텍이랑.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도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당장 제가 속해 있는 북방경제위원회 한 우리 20명 우리 청년 서포터스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관련 기업에 인턴으로 다 보냅니다. 이번에요? 네. 이번 이제 여름 때 보낼 겁니다. 한 200명 가면 2,000명 정도, 2만 명 정도 가면 될까라는 생각. 우리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해 줄 있는 사람은 업어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우리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그 동방경제 포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동방경제 포럼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여하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는데.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뭐 지금 언론에 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남북 플러스 중러일 5자 회동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러시아가 중국이 참여합니다. 작년에는 왕양 그 상무위원이 참가를 했어요. 중국 대표단으로. 근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근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9월에 열리는 동방경제. 9월 12일 열리게 되는데 9월 원래 12일. 9월 초에 열릴 동방경제 포럼이 시진핑 주석의 일정에 맞추느라고 9월 12일이 됐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왔는데 이미 막 호텔 막 이런 뭐 차량 이게 벌써 중국에서 선점하고 이래서 빨리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 현재 참석을 확정한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바트투르카 몽골 대통령, 그다음에 푸틴 이미 네 분의 정상이 참석하기로 합의돼 있고 우리 남북한 정상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원래 이제 총리를 갈까 여러 가지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푸틴의 요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외교 일정을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참석하는데 더구나 푸틴까지 이 한반도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올까요? 저는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 일정이 지금 서로 조정이 돼야 돼요. 하나는 러시아가 공식 초청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런데 이 6명 중에 1명으로 참석하기보다는 국빈 방문을 하려면 모스크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물린에서 국빈 환영 행사의 격식이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가서 정식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 하고 또 동방경제 포럼 가면 너무 일정이 이렇게 촉박한 면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기로 돼 있잖아요. 가을이 왔다 공연 보러 가셔야죠. 그런데 그 가을이잖아요. 9월 달이면. 그 일정과 이게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런 외교 일정을 점검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방경제 포럼에 이미 4개 정상이 참석하기로 돼 있는 만큼 우리 대통령 참석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북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름은 경제 포럼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다자간 안보 체제, 그러니까 이른바 육자회담 틀 안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바이기도 한데 이른바 동북아판 나토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안보 협력 체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것도 미국이 주도해서 정리해야 이게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 빨리 저는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든 어떤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간다고 하는데 조만간이 언젠지. 7월 27일 날이 휴전협정일 아닙니까? 근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만난 7월 27일 휴전협정 이전에 뭔가 좀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벌써 다음 주가 7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27에 65주년. 정전협정 65주년에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바람이죠. 이제 그런데 어찌됐건 물꼬가 6.12 정상회담으로 트여졌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의지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지금 비핵화 시간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일단 유해 발굴 이제 미군 유해에게 전달되면서 분위기도 좀 좋아지면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그 동방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다 모인다면 몽골 대통령까지요. 몽골의 경우에는 그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선언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오기만 한다면. 미국이 빠져 있잖아요. 미국, 아메리카. 미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까요? 해도? 아니 그래도 뭐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하는데 어찌됐건 진전의 속도가 한계가 있죠. 이제 앞서 외교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는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인데 9월 12일 날 동방경제 포럼이 있다면 구구절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블라디보스톡은 사실 북에서 뭐 1시간 거리고 우리도 뭐 1시간 반, 뭐 2시간이면 가까우니까 거리잖아요. 근데 거리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일정을 짜는데 훨씬 좀 더 편하죠. 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역할. 이른바 러시아 역할로 러시아 패싱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에서 러시아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가셔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하셨을 텐데. 네, 러시아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제해왔고 특히 푸틴 대통령이 현재 한 집권 18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지금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고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을 2번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원칙 그리고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 함께 그 3단계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쌍중단, 쌍궤부터 시작해서
평화협정과 집단 안보 체제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바로 영토가 맞닿아 있기는 하지만 네. 직접적인 안보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덜 견제하는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네. 러시아가 말할 정도로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푸틴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북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도 대북 제재 동참할 것을 요청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로 네. 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네.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북방 경제 협력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 제가 이 얘기는 나오셨으니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8월에 당대표 선거 있습니다. 8월 25일. 네. 예.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김부겸 장관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좀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결정할 문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우리 북방 경제협력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글쎄, 이거 청와대가 김부겸 장관 가부 문제를 전혀 언급하거나 관여할 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사실 저도 우리 뭐든지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은 이번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럼 어떤 입장인가. 아시다시피 2년 전 대표 선거 때 제가 추미애 대표하고 한 표 차로 제가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아, 그럼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 아픔을 2년 동안 안으면서 예. 제가 제 개인의 아픔을 떠나서 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총괄본부장도 맡았고 네. 러시아 특사로도 갔다 오고 네.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대통령님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려고 죽어라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 어떤 고민 중입니다. 네. 아휴, 제가 어제 들었던 댓글 가운데 제 아팠던 댓글이 고구마 같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지금 고구마를 먹는 느낌입니다. 사이다 발언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김부겸 장관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내 경력에 도움은 주지만. 빨리 얘기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경